직접행동 영등포당 대표 이용희입니다. 어, 지금은 지역정당 네트워크 대표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정당의 관심과 또 아마 마을 활동에 왜 이런 지역정당을 이야기해야 되나 좀 궁금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어떤 지역정당의 경험과 그리고 명분 그리고 왜 지금 한국에서의 어떤 마을 활동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간과되어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어떤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정당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생경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들은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처럼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당을 정당이라 하는 게 보편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계시는 건데 특이하게도 이거는 한국적인 현상이고요. 다른 서구 민주주의가 발전된 곳이나 심지어 미국, 일본에도 지역 정당이 각자 자기의 어떤 맡은 바 임무와 활동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멀리서 보기에는 양당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선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의원 선거에서 지역 정당이 수시로 발전된 어떤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한국에 없는 이런 지역 정당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역 정당이라고 하면은 어, 기존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중앙 정당, 전국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전국 정당과 중앙 정당만 봐왔기 때문에 지역 정당의 상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지역 정당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전 국가적인 국민 의사 형성 과정의 참여는 2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뭘 목표로 하느냐? 주로 지역 문제 해결이나 지역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 의사 형성 과정이라 하면은 국가의 성립의 어떤 기본적인 이 구조죠. 그 영토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리고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어떤 조세라든지 아니면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정당은. 하지만 지역 정당은 물론 그런 거에서 의견을 내는 건 아닌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미세한 지역의 문제, 그 자치구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문제를 좀 더 내실 있게 해결하는 데 어떤 주요한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에는 어떤 지역 정당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 2000년도, 2020년도쯤에 그 포데모스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포데모스는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의 준말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지역 정당과 전국 정당을 희망하는 연합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직접 민주주의를 좀 슬로건으로 하는 어떤 연합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스페인에서 이 포데모스가 우리 귀에까지 이렇게 들리게 되고 유럽 연합에서도 굉장히 그걸 유시 있게 봤던 이유는 실제 양당을 어떻게 보면 구조를 없앨 수 있을 정도의 위력과 위세를 가졌고 그만큼 투표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죠. 제가 뭐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스페인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프랑크 독재라고 해서 굉장히 긴 어떤 독재 전체주의 아래에서 그에 저항했던 많은 시민들의 모임과 정치 클럽 서클들이 에, 뭐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었고 그리고 그 역사도 굉장히 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라든가 해서 단순히 어떤 '국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자기들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구조는 있어 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왜 이렇게 모여들게 됐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두 명의 되게 유능한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는 쪽 왼쪽 편에 보면 남자분이 이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라는 분이고, 이분은 사회학 강의를 하는 분인데, 그 지역의 어떤 라디오 방송 같은 곳에서 와서 지역의 현안을 한 5분 안에 이렇게 해석하고 해안하고 대안을 내는 뭐 고런 프로를 하면서 전국적인 어떤 지지도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포데모스의 어떤 이 사회 세력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프랑크 독재 이후에 이제 이 포데모스가 오게 된 거는 어 좀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너무 상부에서만 결정되고 우리의 어떤 생활에서의 민주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마 주요한 어떤 틀거리였고요. 그래서 이 포데모스 바인코는 그 시민 참여의 온라인 공론장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거기에서 따오는 여러 가지 어떤 열견과 대안들을 좀 미디어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다양한 SNS 통해서 모아내는 역할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시민 참여의 어떤 큰 발화점이 되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합종 영향을 통해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앤 꼬무의 시장이 지금 여자분 아다 콜라우 같은 분인 시장이 됐고, 그리고 그 시장이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과 공공성 강화를 많이 이루어내면서 바르셀로나가 다시금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도시로 되새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이제 스페인도 기존의 어떤 지역 정당의 인정의 틀 안에서 다양한 영향을 펼치다가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이슈로 모이게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좀 겪게 되는 거가 있었죠. 물론 어 그 포데모스 안에서도 이 좀 세력이라기보다는 좀 이 가는 방향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지금은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아예 사임을 하고 사퇴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가까운 나라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뭐 아시겠지만 자민당이라고 하나요? 네. 많은 오래된 어떤 좀 보수적인 정당으로 좀 익숙해져 있지만 일본 자체는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 정당과 그런 활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 꽤 있습니다. 어 가나가와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먼저 그전에 '일본은 왜 이럴까?'라는 걸 봤을 때 에 좀 특이한 정당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조성법은 있지만 조직의 구성을 이제 특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확인 단체라는 좀 재미있는 개념으로 지역 정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로 보자면은 고유번호증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단체를 만드실 때 보면은 뭐 협동조합으로 해야 되나 뭐 사단법인으로 해야 되나 막 고민하시잖아요. 그전에 주로 보면은 조그마한 단체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증을 내고 그거로 통장을 만들기도 하고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뭔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지지를 나타내는 정치적인 어떤 모임이고, 그 모임이 정당이라 하고 그걸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이 시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고 지지를 받으면 그걸 추천을 해서 도의원, 시의원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가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생활 협동조합의 많은 조합원들과 어떤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어떤 지역 정당의 형태를 띠면서 한때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가나가나 네트워크는 생활인 정치, 참여형 정치, 참여 분권 자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작은 문제점부터 해결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미래 희망을 창출한다. 이것이 주요한 기치였고 꽤 많은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성공적인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례에서 좀 재밌었던 것은 이런 지역 정당 간 후보들 간에 서로 자기의 주장과 어떤 정책을 밝히고 본인을 알리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끼리 가장 좋은 정책은 다른 지역에서 받아서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좀 재미있었던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 정당을 지지하는 기업이라든지 어떤 오래된 가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단체들을 모아 놓은 어떤 표인데요.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이런 지역 정당을 지지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지역 관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지역 정당이 좀 제대로 된 어떤 제안을 하고 그로 인한 어떤 지역 경제의 발전이 이런 기업과도 연계가 돼 있지 않나 이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순환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을 자발적 자생적으로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일본은 지역 정당의 하나의 고리로 조례라든지 합법화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예산 분배에 대해서 꽤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사회적 경제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고리가 좀 더 부족했나 요런 부분을 본다면은 한 번 더 일본 사례는 관심 있게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좀 더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스페인이나 일본 사례를 봤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나라에서는 좋다고 하는 지역 정당은 '왜 한국에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 먼저 하나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만 있는 정당법이라는 겁니다. 어 OECD 국가 중에서 정당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 독일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기도 하세요. '정당법은 뭐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당의 원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많은 학자들이 조금 신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서구 민주주의가 발전될 때 국가라는 어떤 형성을 됐을 때는 대부분 사회 세력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념 정당이라 아니 이념에 기반한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 그룹이 결국 정당이라는 형태를 띠고 그 정당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 내에 어떤 선거를 통해서 합종 영역해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해서 어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당이 있었다는 게 훨씬 더 맞는 이야기인데 한국의 어떤 역사를 본다면은 이 정당법이 조금은 쪼끔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어떤 정당법을 보자면은 5.16 군사혁명 이전에 이후를 인제 하고 정치활동정합법이라는 거를 국가재건위에서 주창하게 됩니다. 당시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그 모든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재건위원회 어떤 내부에 거의 대부분이 다 통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의 어떤 정부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부를 아예 그냥 어 군정 그러니까 박정희의 어떤 '내가 인제 뭐 국가다.' 이랄까 이런 개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당은 법률을 정하는 바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정당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됐을 때 정당이 있고 국가가 있지만 여기에서 아예 그냥 어떻게 되냐면 국가가 있고 국가가 그에 수렴하는 정책에 맞는 정당을 받아들인다는 아예 선을 이 앞에서 그어 버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서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요게 이제 국가재건에 있었던 내용인데 결국 이거로 당시에 정당이 많이 해산됐고요. 이후에 에,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이 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당 해산을 명받게 됩니다. 어, 결국 이런 조항 자체가 오래돼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유 설마 뭐 정당 해산하겠어 하지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정부가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 이런 것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애가 나타난 거죠. 이후에 이제 개정 헌법을 통해서 몇 번 바꾸면서 우리 헌법에 있는 제7조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헌법에는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와 달리 정당 부분에 대한 설립 내용을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리고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요 두 문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정당법과 약간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뒤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헌법의 어떤 조항에도 약간의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만 그 헌법 조항을 통해 만들어진 정당법이 결국은 기존 헌법의 내용을 뭔가 수렴하다기보다는 헌법 이상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좀 주요하게 독소 조항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먼저 이겁니다.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정당을 등록하려면은 수도에 사무소를 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충청도 당도 뭐 이래 뭐 영남사랑당 뭐 이렇게 뭐 어떤 뭐라도 결국은 수도에 당을 둬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아까 그 정당에 보면 국민 전체의 의사를 수렴한다는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아마 예시로 든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5,000명 정도의 이 지역에 분포된 당원이 있어야지만 정당으로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정당법의 주요한 요지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헌법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었고 그리고 국민적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는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게 더 내려가면은 지금의 정당법으로 귀속돼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지역 정당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지역 정당을 표방한 창당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제가 사는 곳이 영등포고요. 그리고 저는 18년간 뭐 영등포에 살았지만 뭐 더 오래 사는 분도 많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얼만큼 오래 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 지역의 어떤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당을 바라보는데 더 가까운 참여의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2021년 10월 17일 날, 저희들이 창당을 했는데, 잠깐 저의 좀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려야지 왜 이 사람이 지역정당에 청착하면서 이 활동을 하게 됐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2008년도에 영등포에 와서 결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역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진보 정당의 하나의 당원으로서도 지역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떤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무언가를 모임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걸 느꼈었어요. 하지만 선거만 다가온다면 하면은 항상 그 양당의 어떤 러브콜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민을 갈라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활동을 꾸준히 해 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지방선거랑 이런 걸 보면서 지역의 자치 활동이 계속 변색되고 퇴색될 수밖에 없는 무한 반복을 그런 거를 지켜봐 왔습니다. 뭐 저도 주민자치회 한 6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뭐 이렇게 해 왔지만 선거 이전에도 일상 쪽에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다가 선거가 오면 거기 도드라지게 드러날 뿐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는 특히 저 말고도 저 후배 아니면 저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어떤 건강한 시민들이 '지역에서 계속 참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이 지역 정당의 운동을 시작하고 제가 그런 창당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다 싶고 그리고 그로 인한 명분을 헌법소원 을 통해서 한번 증명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직접행동 영등포당의 창당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당이라 부르지만 거의 분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21년 10월 17일 2년 전이죠. 예. 창당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창당에 관련된 서류랑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나 했는데 저희들은 그 지금은 없어진 오세훈 당시 뭐 다른 좀 개혁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한 지구당을 없애는 거에 기준을 잡았습니다. 근데 왜 지구당 조례가 없는데 왜 지구당 기준으로 맞췄냐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지역 정당에 관련된 내용의 정당법이 없는 걸 찾다가 가장 지역 정당에 가까운 정치 결사체를 만드는 법에 해 놓은 방식이 뭔가를 봤을 때 결국 지역에서 30명 정도의 당원으로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지구당을 창당하는 걸 보고 그 기준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7 월부터 강령 그리고 당원 당규 같은 거를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30여 명의 당원을 모아 가지고 10월 17일 날 창당을 하게 됩니다. 주로 외셨던 분들은 사회적 경제 쪽에 좀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도 좀 있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이런 곳에서 한번 풀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지역 개발이 너무 어떤 중앙의 어떤 것만 좀 중시하고 공공성이 악화된다는 부분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창당을 하고 나서 인제 바로 이제 정당 등록을 하러 영등포 선관위를 갔었는데 인제 영등포 선관위에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관련된 특히 창당에 관련된 부분은 광역으로 가라고 하셔 가지고 그날 바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갔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정당 등록하는 곳에 가서 저희들의 어떤 회의록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모든 서류를 전달하니까 그분이 보시고 조금 놀라셨어요. 어 정당법을 분명히 잘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 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어차피 그러니까 "등록 규정이 없는데 왜 이리 오셨나?"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저희들은 요걸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그러면은 제가 공문을 써 드리면 될까요?" 해 가지고 예 제가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뭐 이 공문은 어떤 분들한테는 '뭐 뻔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규정이 없는데 뭐 당연히 규정이 없다고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누구라도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해서 등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말로만 했지.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공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역할은
결국 이런 선례가 한 번이라도 계속 남아 있어야 다음에 정당 등록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했고요. 그래서 바로 한 2주 뒤에 이런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선관에서 받은 서류와 몇몇 서류를 모아가지고 이제 헌법소원 청구를 했고요. 뭐 물론 뭐 요새는 헌법소원도 온라인으로 되지만 저희들은 직접 가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서류도 전달하고 뭐 이런 절차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창당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비슷하게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은평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은평 민들레당이 되었지만 그때는 이제 은평 시민당이라고 하고 창당 설명회견 이런 걸 가졌고요. 저희 이제 과천도 과면시민정치당으로 해가지고 창당대를 가졌습니다. 뭐 연속적으로 이제 가지면서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정당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있다는 거를 헌법소원에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창당될 때마다 제가 가서 뭐 지지 발언도 좀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2022년 제 8차 동시지방선거에도 후보를 낼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통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비 등록을 하니 이제 당연히 반려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정당으로서도 충분히 후보를 낼 수 있고 충분히 후보자가 그에 맞는 서류도 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요. 뭐 다른 후보들은 뭐 이제 뭐랄까 서류를 좀 잘못 해와가지고 몇 번 이렇게 빠꾸도 맞았는데 저희들은 한 번에 진행이 됐고 안타깝지만 추천 정당에 등록된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뭐 저희들이 그러면서 이거는 뭐 등록된 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넋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직접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비운동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면서 선관위에 질의를 넣기도 했고 그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뭐 구두로 어, 약, 경고까지는 아니지만 확인 절차를 몇 번 가졌던 기억은 납니다. 뭐 그러다 보니 선거가 이제 5월 달 같이 오면서 지방선거에서 이런 지역정당의 움직임을 유심히 봤던 미디어, 특히 한겨레 21에서는 표지 모델로 한번 나오기도 되고요. 지금은 없어진 TBS 더 룸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지역정당의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을 좀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본후보 등록도 했고, 뭐, 물론 반려됐지만, 생각보다 본후보 등록 서류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 이제, 본후보 하게 되면은, 이제 후보에 대한 재산, 뭐 학력,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범죄 기록, 이런 거 다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게 꽤 많은데, 뭐 요거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걸 했고 그런데 뭐 여전히 지역 정당에 반려 추천 정당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반려가 됐지만 그래서 그 계장님이 계속 저한테 설득은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무소속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걸 하느냐 주장을 하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무소속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즉 말해서 저는 이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복수정당제, 그리고 국민의사가 있다면은 저는 지역정당으로도 충분히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 전에 헌재에서 뭐 판결이 난다면 이제 선거를 치렀겠지만 결국은 아쉽게도 선거 전까지 이 헌재의 판결은 나지 않았고요. 뭐 하지만 저희들은 그거에 맞게끔 자전거 유세도 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대안도 설명해 드리는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체 곳곳에 참여하기도 하고 연대 활동을 같이 이 지역 정당 이름 특정연대 영등포당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지역의 진주가치라는 단체에서 초대를 해서 지역 정당 운동에 대한 설명과 직접행동 영등포당의 활동을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9.23 행진에도 당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들이 이제 결국 현재협에서 관련한 많은 단체들이 초반에 어떤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할 때는 세네 개 단체였지만 이후에 전국적인 단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차담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정당법 위헌 판결로 지역 정치를 살려낼까라는 의견을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서 그 다음 해에 5월 30일에 장경태 의원실 통해 가지고 정당법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국회 토론회를 가졌고요. 거기에 이제 참여연대라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되게 적극적인 어떤 의사도 좀 내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결과가 나왔고요.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 의견을 냈으니 그에 맞게끔 국회가 답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정당법 개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해가지고 선고 났는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지금의 가장 최신 소식이기 때문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의 요지는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당법이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정치적 자유도 침해하고 있으며 당연히 선거권 및 공무다임금도 침해하고 있고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네 가지 어떤 기조로 해가지고 냈는데 어, 요 판단이 있기 전 한 4, 5년 전에는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정당법에서 대해 말씀드렸지만 어, 수도 서울에 소재지를 둬야 된다. 1천 명 이상의 뭐 시도당이 5군데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4, 5년 전에는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은 9대 0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어, 큰 문제가 없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헌법의 대의민주적 기본 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 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군소정당의 배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조금 4, 5년 전의 내용이지만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 세력의 확보가 대의민주주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당이 있는 거를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인식 안에도 이 지금의 민주주의의 어떤 정당이 조금은 좀 음, 그러니까 다수당의 난립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밑에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 정치 풍토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자주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지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려는 지역 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헌법에 어긋난 입법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지역 정당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역 정당을 막상 창당을 해보니 지역 정당은 지역 연고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스스로 제한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역의 어떤 이 뭐랄까요? 외부에서 예산을 들여오자 이런 것보다는 있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아껴 쓰자. 좀 유용하게 효능하게 쓰자. 이게 저 주민들을 위해 쓰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해서 지금 중앙당이 이 어떻게 보면은 영남당, 호남당처럼 지역을 갈라쳐서 이 예산 문제를 통해서 하는 게 지금의 지역적 이 연고를 통한 정당 정치 풍토를 더 흐렸다고 보는 게 더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이런 지금 정당 정치의 이 인식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판결은 4, 5년 전에 났던 판결이고요. 따끈따끈한 저번 달에 난 판결은 이렇습니다. 4대 5로 지역 정당이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4, 5년 사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정당의 출현으로 인한 지역정의 주의 심화의 문제는 정당 등록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 문화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국 어디에서든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정당이 중앙당을 수도에 두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정당 활동을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역 대립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전국 정당 조항이 과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는지, 모든 전국 정당들이 특정 지역의 민심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왔는지는 의문이다. 두 번째, 전국 정당 조항은 지역 정당이나 준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 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전국 정당 조항은 잠재적으로 강한 대중적 지지를 갖지만 그 지지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정당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군소 정당에 차별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 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사전에 배제하여 정당 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5분, 기존 생각을 유지하신 분이 4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럼 과반수니까 이거 정당법 뭐 위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헌법재판소는 3대 6이 되어야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해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지, 그 지역 정당의 운동과 창당,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가 미비하게 보이지는 모르지만 이런 헌법재판관들한테는 굉장히 제대로 전달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10여 년 전부터 이런 지역 정당을 가설로만 세우고 계속해서 이야기만 했다면은 저는 이런 판결을 받아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정당들이 좀 더 지역구에 뭐 당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지역 정당이 필요해? 이럴 수 있겠지만 결국 실제 지역 정당을 만들고 수렴한 어떤 과정과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은 자연스럽게 법도 그에 맞게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헌법 조문, 아니, 그러니까 헌법 조문이 아니라 이제 선고 결과를 좀 길게 읽은 것은 그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좀 곱씹어 볼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길게 한번 읽어봤고요. 이게 지금 지역 정당의 어떤 명분과 그리고 지난주 활동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법에서 인정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지역 정당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정당에 대한 혐오와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감추지 않고 내뱉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정당이 좋은 정당, 건강한 정당, 민주적인 정당으로 커가는데 하나의 그것도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당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가까운 분들과 함께 지역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인 각성을 시작하는 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어떤 활성화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더더욱 활동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견지를 놓지 마시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오래도록 길게 지치지 않으면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로써 어, 이 지역 정당에 대한 내용과 기존 한국적인 사례와 그리고 외국 사례 등등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일단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들이 지역정당 네트워크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나간 거지만 말씀드리면 지역정당 단행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시려면 거기 아주 좀 구체적으로 많이 오늘 짧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지역정당을 하나의 지역 소멸의 어떤 방지책으로 생각하시는 분의 어떤 논문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의견이 지역정당 단행본 책에 있으니까 그 책을 한번 딱 보시면은 한국에서 지역정당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이 관심이나 수준은 요 정도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더 논의가 풍성해지고 실제적인 사례가 많이 나온다면은 뭐 2권, 3권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읽다 보면은 그 꿈을 더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지역정당 관련해서 기회가 닿으면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